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8일 프리마켓 뉴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옷이 컬러가 비슷하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또 커플룩이네요. 네, 어째 옷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맞춰 입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는 뭐 마음이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또 즐겁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영. 저는 최부합니다. 예, 오늘 일단 어제 증시가 아주 폭풍처럼 내려가가지고 다들 걱정을 하셨을 텐데 오늘은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나스닥 0.72%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러셀 2000도 0.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 그리고는 이슈가 나왔던 오라클 같은 경우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저희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현재 10%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시장 예상치의 우리 EPS를 무려 70%나 비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우리 돈 잘 벌어요가 이렇게 주가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이따가 저희 연구위원님과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색깔이 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일 있나요? 네, 오늘은 은선물에서 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대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금에서 이탈된 자금이 은뿐 아니라 팔라듐과 백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는 팔라듐이 2% 가깝게 강세 나타내면서 1,750달러 중반대를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선물도 겨울철 한파에 대한 전망이 본격화되면서 2%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의 초입이죠. 2월 말까지는 천연가스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게스트 모셔서 이 얘기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시장이 FOMC 이후로 조금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뉴스 하나하나에 좀 자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요거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거품론과 관련돼서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치 딥러닝을 투자자한테 시키는 듯한 그러니까 AI 버블론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라는 걸 계속 주기적으로 이것을 딥러닝 시키는 듯한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지금 AI 버블론이 이게 단기적으로 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마이크론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이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어제 오라클 쇼크에서도 보듯 이제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조금은 상황들 자체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데 계속해서 저는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AI 사이클이 우선 버블이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그러한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쪽에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을 누가 인준을 하느냐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또 시장이 좀 혼란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되고 오늘 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사실 양 지표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좀 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보면 좀 본격적인 어떤 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불확실성 완화 이 시기 자체는 아마 1월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어제자로 뉴스가 많이 좀 나왔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오라클이 돈을 못 받는다. 오라클의 자금 조달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와 함께 추가적으로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150bp까지도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요거를 환산해 보니까 이제 5년 내 파산 확률이 15에서 20%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코어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파산 확률이 50%가 넘어가는 5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 변동성의 주범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예, 저도 이 시간에 와서 계속 CDS 프리미엄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시장의 핵심 변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화면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크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CDS 프리미엄 거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까지 사실은 좀 올라온 이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특히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이제 현실화, 특히 이제 부채 분에 대한 현실화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세입니다. 오늘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니까 8만 5천 불 정도를 밑으로 만약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또 시장이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소리가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오라클 CDS하고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를 좀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면에 제가 그 주요 기업들의 그 CDS 프리미엄을 쭉 그려놨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CDS 프리미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뭐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타 구글이라든지 또 아마존 같은 CDS 프리미엄이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 11월 고점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바꿔 말하게 되면 지금의 어떤 그 AI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AI 기업의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 개별단의 기업의 어떤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만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AI 버블로지 전 부분에 걸쳐서, 그러니까 AI 전 부분에 걸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어떤 양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오라클 CDS 프리미엄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AI가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뭔가 버블이 되고 정말 뭔가 말씀하신 대로 뭐 부도가 될 확률이 뭐 30% 40%씩 가는 그러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른 단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오라클 개별 기업의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AI 시장은 좀 견조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라클의 붕괴가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면 오픈 AI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기업들도 그 피해를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완전히 떨친다는 게 사실 좀 힘든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예, 물론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파산의 그 우리가 말하는 전염 효과가 사실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서는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금융기관의 이제 부실로 사실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사례로 본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 그 오라클의 어떤 부도 위험, 뭐 CDS 프리미엄 자체는 상당히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오라클의 어떤 그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게 뭐 부도로 바로 연결이 됐기에는 조금 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뭐 최악의 국면을 사실은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기까지는 우리가 좀 거쳐야 되는 어떤 단계 자체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오늘 하나 준비해 온 거는 그 부채의 어떤 그 리스크와 관련돼서 이제 가끔가다 얘기하는 그 민스키 모멘트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부채가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갑자기 이제 금융자산이 이제 폭락을 하고 뭐 우량 자산도 이제 폭락을 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신호인데, 그 버블 과정을 일단 좀 저희가 지켜보게 되면 이제 화면에 저희가 준비를 해왔는데. 한 세 단계 정도로 이제 그 단계가 납니다. 하나는 이제 해지 금융 단계, 그리고 투기 금융 단계. 첫 번째가 이제 해지 금융 단계, 두 번째가 이제 투기 금융 단계, 마지막가 폰지 금융 단계에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냐 보면 사실 첫 번째 단계로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 현금 흐름으로 이제 부채 원금이나 이자를 모두 상환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이게 뭔가 대혼란이 오고 금융 위기가 오는 저 민스키 모멘트 마지막 폰지 금융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거쳐야 될 단계가 조금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설사 이게 거품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 거품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하나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거품을 터트리는 트리거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그게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이었죠. 뭐 이게 뭐 역사적인 차트이긴 하지만 과거 우리가 버블 얘기할 때 항상 그 버블의 시발점 자체는 금리 인상, 긴축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뭐 니케이 버블 때도 그랬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칙적 버블도 모든 것의 어떤 그 버블의 붕괴의 어떤 시작점은 이제 긴축의 어떤 신호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단계이고요. 또 이번 12월 FOMC에서는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채를 매수 유동성을 계속 좀 푸는 단계이고 내년에 사실은 미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신임 연준 총재가 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좀 의미 있게 본 거는 지금 차기 연준 이사로 이제 거론되는 3명의 인물 중 두 케빈하고 하나 월러 이사인데 뭐 우리가 해시 위원장하고 이제 또 다른 케빈 전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주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고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직 이사이고 해서 조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오늘 미국의 지금 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서 한 1%포인트 정도 좀 높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한 1%포인트는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사실 시장에 던져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이 세 분 중에 누가 되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1%까지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 1%포인트 정도는 내릴 수 있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버블이라는 부분 자체가 붕괴되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의 트리거,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 자체가 동반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금리 인하 사이클로 봐서는 금리 사이클로 봐서는 지금 그 단계까지 가는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조금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너무 이제 AI 버블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과도한 어떤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월이 사실은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각종 실적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 실적들 자체를 이제 거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AI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 뭐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론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오게 되면 좀 AI 버블론 거품론 자체는 조금 진정이 되는 쪽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마이크론 실적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뭐 말을 나누고 넘어가는 게 좀 순서상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뭐 신고가를 넘어서려는 그런 힘을 지금 이제 보이는 중이고요. 현재 11%가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1%가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장에서는 삼성전자엑스가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았지만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만 놓고 보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는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는 엄청난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 일각에서는 치플레이션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를 기준으로 재료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자금 조달과 그걸 씀에 있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효율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조금 녹여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가장 우려되는 건 사실 이제 치프레이션 자체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뭐 AI의 어떤 그 수익성과도 사실 연결되지만 여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순히 노트북이라든지 이러한 가격 자체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수요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바로 꺼지겠느냐라고 보면 지금도 뭐 지금 이번에 그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원하는데 지금 칩을 줄 수 있는 건 한 50~6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40%는 줄래도 줄 수 없는 지금 공급 분족 상태인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또 뭐 TS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성적세는 오히려 더 가파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AI 상단에 있는 AI 어떤 업체들 이하의 어떤 지금 뭐 소위 낙수 효과를 보는 이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이 성장성에 대해서 또 수익성에 대해서는 뭐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수익성이 떨어지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수요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수요가 얼마만큼 이제 될 거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뭐 개인이 뭐 챗GPT 쓰는 이러한 수요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 단위라든지 또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결국 수요가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뭐 우리가 뭐 피지컬 AI라든지 뭐 이러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와 어떤 그 수요 간에 그러니까 어떤 공급과 수요 간에 약간의 조금 시차적으로 좀 미스매칭, 그러니까 불일치가 사실은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수요 자체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 얘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뭐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AI 없이는 지금 뭔가 경쟁력이라든지 생존력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수요라는 걸 통해서 얼마만큼 빨리 발현되면 저희가 좋긴 하겠지만 뭐 그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해서 저는 뭐 약간의 어떤 그 시차의 어떤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렇게 뭐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칩 가격,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너무 좀 상승을 하면서 조금 그 뭐 인프라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약간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시는 좀 해야 되는 생각을 주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인데 뭐 물론 마이크론의 실적은 더블 비트를 한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마이크론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무언가 시장이 지금 상승할 만한 재료가 좀 부재한 상황에서 상승할 만한 재료를 트리거를 좀 찾고 있는 느낌도 좀 들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대 해석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예, 뭐 결국 이제 과대 해석이라는 거는 결국 AI가 허상이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뭐 기술에 대한 어떤 전문가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AI라든지 또 관련 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것 이외에 사실은 저희가 뭔가 정답을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답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닷컴 버블의 얘기를 들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닷컴 버블 전에도 보면은 이제 인터넷 이제 보급이 되고 그때 대표적으로 이제 포털 업체가 무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 부분 이제 망하거나 또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몇 개의 기업만 살아남았죠. 근데 그것에 그러면 그게 수요라든지 그 인터넷이 발전을 하느냐? 결국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 어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독보적인 어떤 기업들이 이제 탄생을 하듯이 아마 AI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우후죽순처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뭐 어느 기업은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기업은 조금 도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합 집산을 통해서 뭐 성장하는 산업 기업이 나오고 또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 자체가 나오면서 이 사이클 자체는 오히려 좀 확대되는 모습으로 사실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CDS를 이야기할 때 비트코인 얘기도 살짝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83,000달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83,000불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지. 뭐 딱히 근데 지난번 이제 저점 자체가 이제 87,000불, 86,000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선 자체가 깨지게 되면 좀 시장의 심리적으로 사실은 큰 부담을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다시 이제 매물 압박 자체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보면 자칫 그 흐름이 만약 8만 선까지도 이제 만약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장이 또다시 뭐 신용 경색에 대한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얘기될 수 있고 또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분명히 또 관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반등에 좀 어떤 모멘텀을 찾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비트코인을 말씀드리고 뭐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뭐 비트코인이 여기서 폭락한다. 그건 사실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결국 뭔가
스트레티지 뭐 같은 기업들 자체는 결국 망할 수밖에도 없는 그런 국면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극단적인 부분들이고 우리가 비트코인이란 부분 자체의 가격 자체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8만 불, 7만 불 뭐 이 정도로 떨어졌만 하더라도 상당히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이 선까지 말씀드린 한 8만 한 6천 불, 뭐 7천 불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만약 좀 안정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AI 어떤 거품론도 조금 진정되는 어떤 좀 빌미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약간은 바꿔서 지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는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밤에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지난 그 11월 고용 지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시장이 아직은 뭐랄까요, 이 11월 고용 데이터 자체가 아직은 정확하지 못하다는 어떤 심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에 이제 셧다운, 이제 중순에 사실은 이제 셧다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연방정부 폐쇄 효과 자체가 고용 지표에 11월에도 사실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11월 지표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한 신뢰를 갖기가 좀 어렵다라는 좀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고용 지표에서 눈여겨보는 거는 결국은 고용시장은 그래도 좀 약간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이제 실업률이 생각보다는 많이 올랐죠. 한 4.6% 정도 올랐으니까 최근 그 몇 개월 사이에 보면서 가장 큰 상승이고 또 오늘 제가 하나 준비해온 차트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 저희가 작년 이제 8월이죠. 샵률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확 3개월 이동평균이 직전 1년 내보다 한 0.5%포인트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래서 그때 뭐 8월 달에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 그때 뭐 엔캐리 청산도 있긴 했지만 이제 근데 저 화면상의 맨 끝에 보게 되면 지금 실업률, 샵률 자체가 거의 0.5%포인트에 사실은 근접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발표될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 자체가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 그러니까 1월 달 FOMC 회의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미국 경기 흐름에도 사실은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여하튼 11월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실업률이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조금 워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제 11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뭐 고용 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2월 달 소비자 물가는 발표가 안 되는 거로 좀 집계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전월비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구할 수가 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 11월 그 소비자 물가도 이 고용 지표하고 또 이제 좀 비슷한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조사가 셧다운이 끝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조사가 됐기 때문에 11월 전체 물가 자체를 반영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일단은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이 11월 소비자 물가 자체가 미국의 물가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은 주지 못할 거다. 라는 쪽,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니 하회했느니 정도만 가지고 시장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1월달 지표, 12월 물가 지표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번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지표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해답을 주기에는 뭐 한계를 좀 갖고 있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시장이 조금은 담담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오늘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마이크론 시적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이제 화답을 해줄 건지 그러니까 좀 장 시작은 상당히 좀 좋게 출발을 할 텐데 그 기세 자체가 결국 장 종료까지 이어질 거냐. 만약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최근에 불거졌던 뭐 오라클 그 쇼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진정이 된다. 될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을 좀 마련하는 어떤 전환점의 어떤 것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CPI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한국 시간 기준 오전 11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짧은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많은 그러니까 가격 상승 그리고 그 가격 상승은 전 정부 탓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주택과 그다음에는 광석
상품, 그리고는 이제 뭐 관세에 대한 그런 대다수의 그런 이슈들을 다 약간 인플레이션과 관세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내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을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인플레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뭐 수치상으로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실질 인플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요게 또 트럼프 담화문에서도 약간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숫자로만 나오는 부분 3%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던데, 요게 숫자로는 안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높은 인플레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들 좀 지적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뭐 저도 뭐 미국을 가본 게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없거니 뭐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일단 체감상 우리가 이건 생활 물가라고 할까요? 체감 물가 자체는 상당히 높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표로 잘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뭐 단적으로 여기서 지금 미국의 그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팁을 주는데 30%를 줘야 되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렇죠. 그 금액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식당에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전개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런 그동안 이제 테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해서 저가의 어떤 물품들이 사실은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서 뭐 저소득층이 사실은 그걸 많이 소비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뭐 예전에 1달러로 사던 거 지금 뭐 2불, 3불 정도 내야 되니까 당연히 느끼는 어떤 물가 자체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물가 얘기를 강조한 부분, 또 이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뭐 또 금리도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결국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부분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년 들어가서 상당 부분 조금 뭐 물가 안정도 얘기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의 소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마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장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미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그것은 떨어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물가 때문이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기 자체가 아까 고용 지표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조금 뭔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경기를 뭐 여튼간에 좀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러니까 경기라는 게 그동안 투자가 좋았는데 투자 말고 소비 쪽을 조금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당위성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그래서 뭐 감세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금리나 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 시장의 대규모 부양 조치를 뭐 강구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조금 주식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동안 너무 이제 AI라든지 이러한 투자 쪽으로 좀 쏠렸던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좀 다른 섹터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중간 선거까지는 여하튼 뭐 미국 경기를 어떻게든지 달래서 가야 되는, 또 국민들을 달래서 가야 되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라고 본다면 경기 자체는 뭐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겠지만 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2%대 어떤 성장은 무난히 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주식시장에서 좀 섹터 자체가 조금 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조금은 이제 AI 중심에서 약간은 다른 섹터로 좀 옮겨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일명 투 케빈스라고 하죠. 두 인물만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간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를 좀 시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좀 고려를 해볼 만한 시나리오일까요? 근데 뭐 지금 뭐 세 명 다 뭐 당연히 그 차기 연준 후보고 뭐 누가 될지 누구든지 당선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뭐 누가 당선이 되고 하는 부분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우리가 된 이후에 그분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 고민을 해도 사실은 늦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 되든 간에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금리 인하라든지 또 뭐 요번에 했던 단기 국채 매입과 같은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 그래도 구분하자고 하면 사실은 두 케빈 그 후보 자체가 조금은 더 완화적인 어떤 기조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월러이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준에 이미 좀 많이 발을 담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실은 금리를 이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또 연준의 어떤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두 분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아무래도 연준의 독립성 자체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는 분명히 좀 있을 거로 같고, 가여서 트럼프 대통령 원로 이사를 선호할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겠다고 했다라고 보면 원로 이사가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는 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그 생각과 과연 그 원로 이사의 생각이 맞을지는 조금 미지수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누가 되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뭐 연말이 됐든 간에 누가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증시에는 그래도 조금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연준 이사는 계속해서 이제 뭐 저희가 여쭤보고 있지만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일단은 되고 난 이유를 생각하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미국 얘기를 많이 했지만 또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계속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 저희 위원님분들, 게스트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드디어 여쭤봅니다. 중국의 최근에 파산 소식,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3대 뭐 회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 12월 초부터 계속 나오는 게 유동성 위기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물론 지금이면 한 6년, 7년 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제가 듣기로는 2,500억을 대출을 못 받아서 이번에 흔들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또다시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괜찮아 항상 그랬어로 보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 지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내수가 완전히 좀 뭐 침체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그널로 봐야 될지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우리가 지금 홍다 문제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홍다 정도의 충격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그 부동산 개발업체가 다시 이제 왕커죠. 왕커의 어떤 유동성 문제가 제기된 흐름 자체는 달갑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중국의 지금 부채 문제 또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못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내수라는 부분 자체를 뭐 지금 거의 2년째 계속 내수 부양하겠다고 계속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사실은 딱히 지금 효과가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좀 화면에 그 준비한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대표적으로 중국의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세 가지 지표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실업률, 하나는 중국 고정 투자, 하나는 이제 주택 가격인데 대표적으로 이 주택 가격을 보시게 되면 2022년에 이제 그 하락세로 돌아온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년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지금 왕커라는 그 대형 부동산 업체가 다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대형 업체 유동성 그 부동산 업체가 이렇게 위기를 맞았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중소부동산 업체는 더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의 건설 그 섹터가 전체 GDP를 차지하는 비중 한 20%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회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을 얘기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같이 그려놓은 중국의 즉 고정 투자를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연간 기준으로 아마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개혁 개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뭐 우리가 팬데믹을 제해놓고 본다고 한다면 중국이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자도 안 되고 제조업마저도 지금 투자가 거의 정체 상태까지 떨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안 되는 상황들 또 뭐 이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뭐 근로자도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악순환 고리에서 중국이 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만약 왕커 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홍다와 같은 사태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년 중국 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사실 저희가 잘 보지 않고 그동안 미국의 뭐 AI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중국 문제지 뭐 우리가 뭐 생각할 거 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결국 중국이 만약의 경우 또다시 헝다 문제와 비슷한 문제로 흔들렸다. 유동성 위기를 걷는다라고 하면 자금들 자체가 결국 중국을 위시한 이머징 쪽에서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뭐 국내라든지 일본 뭐 전체적인 외환 시장 또 이머징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썩 좋은 문제.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여러 가지 신용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미국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문제까지 터진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신용의 그 자금의 경색 정도 자체가 좀 더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중국이 저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성장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저가로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저가 수출 공세로 가뜩이나 지금 전 세계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여기서 중국이 더 갖고 있는 물건을 더 싼 가격으로 전 세계로 뿌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제조업 경기 그동안 조금 이제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 세계 제조업 경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의 지금 여러 가지 제반 뭐 지표라든지 최근에 왕커로 대변되는 그 부동산 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홍다와 같이 우리가 뭐 센 충격을 받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이 중국의 문제 자체가 계속해서 얘기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내년도 성장이 그래도 조금 올해와 비슷한 성장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는데 그 기대감 자체를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차트 지금 공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그냥 궁금한 것인데요. 메뉴에 청년 실업률이라고 나와 있고 요게 지금 한 20% 전후다. 뭐 요렇게 집계는 되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로는 청년을 뭐 한정지었을 때 뭐 30세 이하 뭐 이렇게 하면은 실업률이 50%까지도 올라간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그냥 그러니까 중국의 데이터를 저희가 그냥 믿어도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분의 중국에 대한 어떤 통계 신뢰 문제는 계속 제기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50%가 뭐 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뭐 우리가 그래도 여하튼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황을 뭐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게 뭐 20%가 됐든 50%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지느냐 높아지느냐 이 부분만 봐더라도 중국의 어떤 내수 상황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식적으로 나오는 이 통계마저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뭐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좀 지하 경제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좀 안 비치는 그러한 쪽에서는 생각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면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더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진짜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 내수 경기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사실은 좀 없겠죠.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제기구들에서는 중국의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뭐 5% 이상으로 전망하는 기관들도 좀 있던데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볼 만한 여지가 그래도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중국을 보는 데서 저는 좀 차별화돼서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내수 또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렇게 썩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중국도 지금 뭐 미국과의 어떤 그 경쟁,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겨나기 위해서 이 AI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육성을 좀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은 뭐 이미 뭐 여러 군데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뭐 캠브리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의 신생 기업들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분명히 중국이 그 반도체라든지 AI 쪽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고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AI를 앞서갈 수도 있다라는 뭐 그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AI 산업 자체가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중국의 어떤 성장률 갖고만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AI와 AI 아닌 쪽에서의 어떤 흐름 자체는 상당한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만약 중국 투자를 하시는 분에 있어서도 뭐 전체 중국 지수를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요 섹터를 사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자면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AI 자립을 오히려 돕고 있는 기회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엔비디아 수출을 사실 풀어준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젠슨 왕이 뭐 로비를 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칩을 주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조금 늦추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미국과 뭐 중국 간의 이러한 반도체, 뭐 우리나라와 들면 이제 반도체 기술의 격차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격차 자체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저희가 분명히 염두에 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기술 또 다른 어떤 전략 산업과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국이 뭐랄까요. 많은 강점을 좀 갖고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시토리오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 다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기초적인 부분을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저희가 무시 못할 하나의 어떤 상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그 지난번에도 제가 뭐 경제 안보 얘기를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이 그러한 차원에서 팍스 실리카라는 그 경제 안보 동맹체를 사실은 만들었죠. 그것이 중국의 이러한 어떤 산업의 성장 자체를 결국 대응을 하고 공급망 자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떤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사실은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의 위협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강력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거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요 차트 조금 연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단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요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어찌 보면 평균치까지 다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급락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3기에 대한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 회복이 된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내년도에 이머징 마켓을 보라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도 되는 시기라고 저희가 봐야 될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중국 마켓 자체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결국 중국이 힘쓰고 역량을 좀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 중심으로 사실은 좀 포트를 밀어주고 있는. 네. 또 미국과의 어떤 좀 AI 산업에 있어 경쟁력 뭐 이러한 차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업 쪽으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지 이게 중국 전체 마켓,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헝다 문제에 이어서 사실은 지금 왕코 문제까지도 사실은 문제가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금융기관에 또 부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전체 그 대형주주 간의 금융기관의 포션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면은 또 휘청거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또 이런 소비 경기가 안 되면 뭐 대표적으로 중국의 마오타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좀 섹터를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을 하고 뭐 중국에 대해서 조금 뭐 우리가 좀 뭐 보험 차원에서도 뭐 미국과의 어떤 그런 경쟁과의 보험 차원에서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보험도 조금은 좀 가려서 보험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미국도 중국도 AI로 귀결된다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83,000불 8만 불이라고 하는 그런 수급적인 차트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서 한 번씩 보자라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AI 관련돼 가지고는 수요를 보면은 아직 수요가 꺾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AI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현실화될 리스크는 아니다. 걱정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둔화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는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기 12월 고용보고서도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는 고용보고서 특히 실업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작년 여름과 같은 샴의 법칙 요 이야기가 슬슬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정부가 밀어주는 AI와 로봇 같은 등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해보자라고 오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저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해가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 다음 주 화요일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그러면은 번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알겠습니다. 기분 좋게 우리 위원님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새해 인사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